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달빛과 1970년대의 도시 불빛을 오가며 마침내 하나가 된 애절한 사랑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1970년대 서울에서, 밤이 되면 조선시대의 달빛 아래로 두 개의 꿈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두 시대의 경계에서 울부짖는 한 영혼의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또 다른 영혼의 이야기.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할머니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서아는 두 개의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서울의 현실 세계에서 서아는 대학교 미술사학과의 냉철한 강사였습니다. 그녀의 학문적 분석은 완벽했으며 학생들은 그녀의 명확한 논리와 일관된 주장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늘 무언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매 강의를 마친 후 혼자 남은 교실에서 그녀는 창밖의 회색 빌딩 숲을 바라보며 깊은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오로지 가슴 한구석에만 자리 잡은 허전함이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잠이 들면 서아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 조선시대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서아는 단심이 되었습니다. 단심은 도자기를 관리하는 관청인 신문관의 도관으로 도자기를 빚는 장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흙의 냄새와 도자기의 차디찬 빛으로 가득했으며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선의 밤하늘은 서울의 오염된 하늘과는 달리 무수한 별들로 가득하고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두 세상 중 하나는 반드시 꿈이어야 했지만 대학 교수인 서아와 도관인 단심, 1970년대 서울과 조선시대의 한양, 꿈속의 두 세계가 동시에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조선의 공방에 남겨져 있는데 눈을 떠보니 1970년대 서울이었고, 반대로 서울의 연구실에 누워있다가 졸음에 빠지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강의 중 도자기를 만질 때면 조선의 흙을 만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다가 1970년대 서울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두 현실이 반투명한 유리창처럼 겹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이 올 때마다 서아와 단심은 두 현실 사이를 오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신음했습니다. 조선의 신문관 도자기 공방에는 수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심의 아버지를 돕는 조각가였으며 섬세한 손길로 도자기에 무늬를 새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단심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였으며 그의 미소만 봐도 단심의 마음은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봄날 저녁 공방의 마당에서였습니다. 수호는 달빛 아래서 도자기를 살피고 있었고 단심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문관 공방은 봄이 무르익은 저녁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벽돌 담장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완성된 도자기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단심은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공방의 마당에 나왔습니다. 다음 날 완성할 도자기들을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차디찬 도자기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무늬가 제대로 새겨졌는지, 색이 균일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섬세했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그녀의 손이 그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신문관의 마당 위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단심은 다른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아버지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단심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달빛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에 탄 갈색이었고 손에는 작은 조각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관의 조각가였습니다.
단심은 그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자기를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완성해야 할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흙을 만지듯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수호날이신가요? 단심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달빛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은 도자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자기를 보세요. 수호가 하나의 도자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달빛이 그것의 표면에서 반사되었습니다. 장인이 빚은 형태도 아름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색깔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도자기의 표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색깔은 흙 속에 갇혀 있던 비밀입니다. 흙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가 이 색깔에 담겨 있어요. 고온의 불 속에서 흙의 모든 고통이 이 푸른색으로 변환된 거예요. 단심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자기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다른 장인들도 도자기를 과학이나 기술로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도자기의 영혼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도자기의 마음을 아시나요? 단심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수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공방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도자기들을 보다 보니 깨달았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작품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단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해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만났습니다. 마치 긴 터널의 양쪽에서 불이 켜진 것처럼 서로의 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달이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른 장인들도 자리를 떠난 후 오직 두 사람만이 공방의 마당에 남았습니다. 수호는 도자기를 들고 달빛 아래에서 단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이야기, 별 이야기, 그리고 흙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형태로 변신했는지에 대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낮고 마치 밤하늘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단심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자신이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꿈속의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는 지식들, 그리고 도자기를 보면서 느끼는 이상한 향수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 도자기를 어디선가 이미 본 것 같아요. 단심이 한 번 말했습니다. 마치 먼 옛날에 만든 것처럼, 혹은 미래에 만들 것처럼. 수호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도자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이 형태 안에 들어 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도자기 한두 개를 사이에 두고 서 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밤, 수호와 단심은 특별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도자기를 만들고 별을 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공방의 마당에 깔린 돌 위에 함께 누웠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심이 속삭였습니다. 수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심이 수호의 팔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곧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심의 손가락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그녀의 피부를 통과하는 것처럼. 수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명함이 단심의 손을 넘어 팔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로, 그녀의 전신으로. 단심의 몸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윤곽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수호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을 때 그의 손은 이미 공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방의 마당에는 오직 달빛만 남았고 두 사람이 누워있던 돌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밤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방의 마당에서 단심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공방의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의 형태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점차 그녀의 팔이 선명해지고 다음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 속에서 해가 비춰들이듯이 단심은 조금씩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잠이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단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여기서 잠이 들었소?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심은 수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호나리, 당신이 밤새 제 곁을 지켰나요? 단심이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심이 왜 이곳에 남아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단심이 꿈속의 일들과 현실 속에서 자꾸만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때때로 다른 말을 해요. 단심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배운 적도 없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제 혀가 제 의지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밤, 단심이 수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수호나리, 저 미친 건 아니겠죠?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 기억이 자꾸 끊겨요. 마치 제가 두 명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여기 있는 저이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저인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때때로 제 가슴이 아파요. 마치 제가 찢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딘가에 제가 저를 부르는 것 같고 동시에 여기에 제가 저를 잡아두려고 해요. 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수호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그가 본 것을 말할지 말지 고민해왔습니다. 단심을 더 혼란스럽게 할까봐.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고통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단심낭자,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방의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수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해줄 게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것에 대해서요. 단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잠에 빠져들었을 때 당신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의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투명해졌어요. 마치 안개처럼요. 단심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신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수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그건 마치 당신이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당신의 영혼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심이 입을 떨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역순으로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수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형태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마치 당신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것처럼. 단심은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단심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잠이 들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시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두 세계에 나뉘어 있는 거예요. 단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의 기억들, 당신이 하는 낯선 말들, 당신이 겪는 모든 혼란, 그것은 당신이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2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뭐예요? 귀신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닌 건가요? 수호는 단심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은 단심일 뿐입니다. 수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당신이 어떤 기억을 가지든, 당신은 여전히 단심이고, 당신은 여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심은 그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변했습니다. 수호의 손이 단심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달빛이 그들 사이를 밝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이 세계의 사람이든, 다른 세계의 사람이든요. 당신은 제 별입니다. 수호가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만 나는 당신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밤을 밝히는 별입니다. 단심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도, 단심이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꿈이 아니길 바랬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길. 이것은 현실입니다. 수호가 그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당신과 나, 이 달빛, 그리고 이 도자기들 모두 현실입니다. 설령 내일 아침 당신이 다른 세계에서 깨어난다 해도 이 밤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함께했습니다.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도자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방의 마당에서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이 같은 흙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의식 같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수호가 단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새벽 공기가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단심의 손이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단심이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단심의 몸이 완전히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이곳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걱정 말아요. 여기서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1970년대의 새벽이 밀려왔습니다. 단심은 서아가 되어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수호의 손이 아직도 그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요. 조선의 신문관에서 수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단심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의 일부가 그의 가슴에 내려앉은 것처럼요. 두 사람은 두 세계에 나뉘어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하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를 찾는 사랑이었습니다. 수호는 단심이 두 세계를 오가는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그녀가 자신을 찾으며 헤매는 모습을 봐왔고 때로는 같은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비밀 속에서 피어났으며 수호는 단심이 1970년대로 돌아갈 때마다 그녀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밤새 단심의 손을 잡고 있다가 새벽이 올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꿈에서 꼭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수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도자기를 빚는 손처럼 차분했으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1970년대 서울에서 눈을 뜬 서아가 하루의 피곤함을 마무리하고 다시 꿈으로 돌아갔을 때 수호는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밤하늘로 돌아온 단심은 먼저 공방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눈을 감은 것처럼. 수호나리, 어디 계세요? 단심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방의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수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심은 공방 곳곳을 헤맸습니다. 신문관의 일터, 흙을 반죽하는 장소, 그가 항상 앉아 있던 커다란 돌. 모든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공방의 돌 테이블 위에는 미완성의 도자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도자기는 단심의 손이 닿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호의 손자국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완성되지 않은 도자기였습니다. 단심의 손이 그 도자기를 잡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 도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호날이 어디 간 거예요? 단심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공방을 돌아다니며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사라진 공방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심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기억 속 수호는 너무나 생생하여 그가 꿈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심은 매일 밤 깨어난 후 마당에 나가 수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차 흐려졌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수호날이 혹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단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속삭이듯 말했던 수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꿈에서 꼭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꿈속의 그 세계에서 혹시나 수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심은 매일 밤 서둘러 잠을 청했습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심은 침상 위에서 수호를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을 통해 반대편 세계가 보일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새벽이 되면 깨어났고 다시 실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밤을 위해 그녀는 또다시 준비했습니다. 마치 의식을 준비하듯이 단심의 슬픔은 서아의 삶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눈을 뜬 서아는 아무 이유 없는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논리적이어야 할 설명도 자꾸 끊겨 나왔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그녀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언제나 냉철했던 한서아가 어딘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아의 눈빛마저 공허한 도자기처럼 흐릿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강의실에서 갑자기 조선시대의 신문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그곳에서 본 것처럼 섬세한 세부 묘사를 하면서요.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조선의 꿈에서 단심이 느끼는 공포와 절박함이 그대로 서아의 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아는 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깨곤 했습니다. 가끔씩 멍하니 앉아있다. 자신도 모르게 도자기 장인의 손놀림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들이 공중에서 도자기를 빚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그녀는 흙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손끝에 흙이 묻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한 공기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단심과 서아의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자신의 침실에서 깨어났을 때 조선의 공방 냄새가 여전히 코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실제로 도자기의 차디찬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그것을 놓친 것처럼. 서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단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서울의 강의실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신문관을 떠난 다른 세계였습니다. 서아가 학생들 앞에서 조선시대의 도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심은 그 공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현실이었고 단심 자신은 서아였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군요. 단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의 공방에서 그녀는 서아의 목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단심이자 동시에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세계는 점점 더 얽혀갔습니다. 서아가 1970년대 서울에서 잠들면 단심은 조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동시에 서아는 여전히 조선의 일부가 남아 있었고 단심도 여전히 서울의 현실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두 개의 육체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는 것처럼.
서아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서울의 회색빛 풍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깊은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올 때마다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애원했지만 돌아간 그곳에는 오직 파괴된 공방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세계 모두에서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꿈의 세계에서는 수호를 잃었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수호가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1971년 봄, 서아는 서울 강남의 한 재벌이 주관하는 미술관 건축 프로젝트의 자문관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미술사의 새 장을 열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아는 기대감보다는 의무감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면 이 끝나지 않는 슬픔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술관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심장을 찢어지게 할 만큼 낯익은 한 남자가 건설 자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현준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냉정하고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의 검은색 슈트는 흙과 시멘트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마치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당당한 태도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호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높이의 콧대, 같은 형태의 턱, 그리고 그 얼굴을 움직이는 같은 종류의 근육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호의 기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심에 대한 사랑도, 조선의 밤하늘도, 함께 나눈 그 모든 순간들도. 현준의 눈은 철저히 현대의 차가운 현실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영혼이 다른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준은 건설 감독과 무언가를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서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요. 한서아 교수님, 저와 구면이신가요? 현준은 예의 바르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의 먼지 속에서 걸어나와 서아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수호가 단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목소리임을 알기에 서아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아는 쥐어짜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현준의 눈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그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서아의 가슴 속에서 조선의 단심이 흘러나오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슴 밑에서 올라오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절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이었지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수호는 그녀의 세계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단심이 두 세계를 오가는 비밀을 알았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삶을 가로지르면서도 그들의 사랑의 흔적을 단 한 조각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서아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이 남자가 수호일 수 없다는 것을, 두 세계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서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꿈속에서 수호를 잃은 슬픔에 더해 1970년대 서울이라는 현실에서는 그를 마주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할 수 없는 고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주는 그녀에게 완벽한 타인이었지만 서아는 그를 볼 때마다 수호와의 모든 추억을 혼자 곱씹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매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서아는 현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끌려갔습니다. 전시 설계를 핑계로 그를 만났고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수호의 잔상이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현준이 웃을 때의 입꼬리의 움직임, 그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미간을 찡그리는 버릇, 그리고 그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머리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는 습관, 모든 것이 수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준의 눈은 여전히 수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없었고 향수가 없었으며 그녀를 향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현준과의 만남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미술관 설계에 대한 논의라는 명목으로 커피숍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현준은 매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그와의 대화 중에도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그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혹은 현준의 말 속에 수호의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972년 여름, 현준은 서아의 불안정한 모습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술관 옥상에서 그는 서아를 불러냈습니다. 저녁 해가 떨어지고 있었고 서울의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당신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현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혀는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신문관, 수호와의 모든 사랑을 쏟아내며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두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조선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수호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현준을 볼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에 수호를 찾고 있다는 것을. 현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말이 계속될수록 그의 얼굴은 변해갔습니다. 의아함은 이내 고통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자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처럼.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현준이고 동시에 수호였습니다. 현준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울의 도시 소음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조선의 밤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두 세계를 지탱하는 중개자였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마다 나도 반대편 세계에서 깨어났죠. 현재의 나는 이 1970년대의 서울에서, 그 옛날의 나는 조선의 신문관 공방에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서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나는 계속 당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현준이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나는 당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당신이 울 때마다 나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당신이 조선의 공방에서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이 1970년대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도자기를 만질 때 나는 그 감각을 느꼈어요. 당신이 강의를 할 때 나는 신문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훨씬 전부터 두 세계를 가로지르면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현준이고 동시에 수호였습니다. 현준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조선의 공방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서아가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현준은 서아를 밀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두 세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의 간격이 400년이나 떨어져 있으면서 영혼이 찢어지기 직전이었죠. 당신이 매일 밤 흐느껴 우는 것이 들렸어요. 조선에서도 현실에서도 나는 당신을 붙잡기 위해 양쪽 세계의 경계를 무리하게 넘나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 영혼의 일부, 단심을 향한 모든 기억이 현준의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한쪽만 기억할 수 있는 조각난 존재가 되었어요. 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는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현준은 조선의 세계를 향한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서아가 수호의 이름을 부른 순간 조선의 기억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선의 공방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은 서아의 영혼을 통합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고, 그 희생으로 그는 가장 소중한 기억을 잃은 채 1970년대의 현실에만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둘로 나뉜 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잊은 것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주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그의 팔은 차가운 1970년대의 팔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조선의 밤하늘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잠깐 그 눈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요. 나는 수호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단심과의 모든 밤, 신문관의 냄새, 달빛 아래에서의 모든 순간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단심을, 아니,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억이 나를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요. 현주는 육체가 떨어져 나갈 듯한 고통을 느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조선에서의 모든 순간을 붙잡고 싶어요. 당신의 손을,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웃음을. 서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현준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그를 서서히 죽음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현주는 서아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현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준이 고통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그 밤의 기억을 모두 잃은 듯 다시 현준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현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앞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즉시 중단되었고 서아는 미술관 프로젝트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새로운 연구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술관의 수장고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자기 전문가들도 그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었던 미스터리한 조각이었습니다. 깨진 조각을 맞춰보자 그것은 조선시대 신문관에서 보던 도자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무늬를 품고 있었습니다. 단심이 그날 밤 만지던 그 도자기와 같은 무늬였습니다. 특히 한 조각에는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아가 알고 있는 손가락의 형태였습니다. 수호가 마지막으로 만지던 도자기였습니다. 그의 손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밤새 그 도자기 조각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꿈이 현실로 스며든 것입니까?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자기 조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조각난 수호의 영혼을 현준의 세계에 붙잡아 두는 닻이라는 것을. 현준이 조선의 기억을 잃고 이곳 1970년대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도자기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도자기 조각 속에는 수호의 영혼의 일부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준을 현재의 시대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각이 완전히 복원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수호의 조선의 기억은 해방되고 도자기는 푸르스름한 빛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 빛이 현준의 몸에 흡수될 때 그는 더 이상 현준도 수호도 아닌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가 될까요? 서아는 밤마다 그 선택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복원 중인 도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비밀스럽게 도자기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연구실이 아닌 자신의 집의 한 구석에서 깨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 나갔습니다. 각 조각이 맞닿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준과의 대화는 항상 냉랭한 미술관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만났고 일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둔 것처럼요. 한 교수님,
이 도자기 조각은 전시의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합니다. 복원 작업은 서둘러야 합니다. 1973년 가을, 현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즈니스 톤만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준 씨. 하지만 서두르면 오히려 복원에 실패합니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수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도자기 조각을 완벽하게 복원하면 잃어버린 수호의 기억이 해방되어 조선의 꿈의 세계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현실 세계인 1970년대에 남아있는 현준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거나 존재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실 속 사랑이 사라지고 꿈속의 사랑은 완벽해지는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슬픔에 익숙했으나 적어도 그의 기억만큼은 살려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녀는 현준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이 영혼도 조선시대의 그 영혼도 모두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서아의 고민은 반복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두 명인 남자와의 복잡한 사랑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아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해 겨울, 서아는 밤새워 도자기 복원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벽 3시경,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을 때 도자기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희미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조선의 밤하늘처럼 따뜻하고 익숙한, 그러나 1970년대의 현실과는 이질적인 빛이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그곳에서 구부러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의 집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조선의 냄새가 났습니다. 흙의 냄새, 그리고 바다 바람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현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준이 자신의 집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 갑자기 서아의 집 주소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부름에 이끌린 것처럼 그의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직후처럼요. 평소에 냉철한 현준이 아닌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정한 수호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 아니, 단심, 당신을 여기서 다시 볼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는 현준의 목소리였지만 어투는 분명 수호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아는 복원 작업이 영혼의 경계를 잠시 허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현준이 잠들었을 때 수호가 깨어난 것입니다. 두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부수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아가 도자기 조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고통스럽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치 부서지면 나는 이 1970년대의 세계에 묶일 이유가 사라져요. 하지만 당신과의 사랑, 당신의 에테르가 너무 강해서 나를 흩어지지 않고 통합하도록 이끌 수도 있어요. 위험하지만 두 세계의 사랑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선으로 한 번 더 가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단심은 아직도 공방의 마당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서울로 돌아온 서아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조각난 채로 살게 할 수 없어요. 현준 씨, 그리고 수호나리, 용서하세요. 서아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원된 도자기 조각을 잡았습니다. 그 조각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힘껏 부쉈습니다. 도자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파편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폭발하듯 현준의 몸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빛이 그를 관통했고 그를 휘감았습니다.
현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었고 동시에 해방의 비명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공중에 떠올랐고 푸르스름한 빛이 그의 모든 세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선의 기억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심의 목소리, 신문관의 냄새,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수호로서의 모든 사랑이 현준의 몸 속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그라진 후 현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처음 숨을 쉬는 것처럼요. 몇 분이 흘렀습니다. 현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현준의 차가운 눈빛도 수호의 불안정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포용한 깊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혼이 완성되었다는 듯이요. 조선의 공방에서 나는 당신을 잃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현준도 수호도 아닌 그 둘이 통합된 새로운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서울에서는 당신을 잊었죠. 하지만 이제 나는 완전해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그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호의 사랑도 있었고 현준의 진심도 있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차를 넘은 사랑이 이 한 사람의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준은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조선의 공방에서 난 울음이었고 1970년대 서울의 연구실에서의 울음이었습니다. 두 세계의 모든 눈물이 한 사람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완전해진 순간 나의 영혼도 하나로 합쳐졌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삶이 팽팽하게 당겨지던 고통이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온전한 한서아예요. 그녀는 몸이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두 개의 영혼으로 존재했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통합되자 두 세계의 존재는 더 이상 서로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세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한서아의 가장 아름다운 꿈의 형태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실도 아니었고 완전한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 꿈 사이의 경계에 존재하는 오직 그들 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1974년 서아와 현주는 서울의 동숭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조선시대의 도자기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조선시대 역사서와 현대의 미술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미술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 다음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제 일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오면 현주는 서아를 위해 조선의 옛 이야기를 시와 산문으로 썼습니다. 그의 글들은 마치 그가 직접 조선의 밤하늘 아래서 살았던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의 문장 속에는 신문관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밤하늘에 별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 서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미술관이 완성된 후 현주는 한국미술보존재단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자기, 백자, 분청사기 같은 우리 도자기들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사업에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선의 신문관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현주는 서아 곁에서 단심의 연인이었던 수호의 사랑을 그녀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혼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명확하고 그러나 무한히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그의 팔에 안겨 조선의 밤하늘을 상상했습니다. 그 밤하늘은 서울의 천장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밤이 당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함께 깊은 잠에 들 때면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 조선의 세계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실에 갇혀있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폐허가 아닙니다. 수호와 단심이 만났던 그 시절 그대로의 아름다운 한강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강물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도자기가 빛나는 신문관이 있었습니다. 공방의 마당에는 그들이 함께 만든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각 위에는 두 사람의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꿈속에서 단심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호는 그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준의 세계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신문관 공방에서 밤새 도자기를 만들고 밤하늘을 보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은 현실도 꿈도 아닌 그들 둘만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1974년의 어느 봄날 밤, 서아와 현주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조선의 밤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현준의 손이면서 동시에 수호의 손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현준이 가리켰습니다. 한강 위에는 별이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하늘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서아의 웃음이면서 동시에 단심의 웃음이었습니다. 두 세계의 모든 행복이 그 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1974년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조선의 한강 나루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현주는 서아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서 서아는 수호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서아는 현준을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서 현주는 단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시대를 찢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도자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조선의 밤하늘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고 1970년대 서울의 아파트 불빛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고독할 필요 없이 그들은 현실의 1970년대 서울과 꿈의 조선시대를 모두 가진 채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식장에는 시대별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들 사이에는 한 조각에 복원된 조각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준과 서아의 수복된 영혼을 상징하는 그 도자기 조각은 모든 하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현주는 서아의 손을 잡았고 서아는 때때로 두 눈을 감고 조선의 밤하늘을 느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는 여전히 신문관이 있었고 도자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호와 단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도 꿈도 아닌 그들만의 영원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고독할 필요 없이 두 개의 세계와 두 개의 사랑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1970년대 서울의 현준과 서아로서, 때로는 조선시대의 수호와 단심으로서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세계를 가로지르는 한 영혼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단심과 수호, 그리고 서아와 현준의 애틋한 운명과 영원한 사랑의 기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